네, 이로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에이, 피곤한 거 다 알면서 그러신다. 일부러 아닌 척 하시지 말고요.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잠깐이면 되니까 저랑 이야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30분, 30분이면 되니까 저랑 가볍게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예? 어디냐고요? 아, 물론 1호의 프로토타입에서 말이죠. 아, 예. 네. 그럼 거기서 뵙겠습니다. 1화의 프로토타입, 오늘은 네 번째 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1화의 프로토타입의 1화입니다. 자, 오늘이 네 번째 방송인데요. 일주일마다 하는 방송이라서 그런지 10월도 벌써 며칠 안 남았네요. 특히 어제부턴가요?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요. 22, 23도를 오가는 제 방 안의 온도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에서 한 19도로 뚝 떨어져 있다군요. 창문을 닫았는데도 말이죠. 덕분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좀 쌀쌀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남부지방 쪽이라서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졌는데 서울에는 그 영하권을 기록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보에는 확실히 그렇게 들었는데 정작 어제가 되니까 영하권까지 떨어졌다는 말은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영하까지는 아니고 한 영상 한 2, 3도 정도, 한 그 정도까지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기온에서 아슬아슬한 수준까지 정도로 떨어진 것 같네요. 그래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영상 10도 언저리였던 것에 비하면 정말 추워진 거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부터를 가을 중에서도 가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가을도 보통 그냥 가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초가을, 가을, 늦가을로 또 나누기도 하잖아요. 특히 가을은 항상 봐오던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꼭 이런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초가을로 일컫는 9월은요, 가을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고요. 태풍도 여름보다는 요즘은 이 시기에 좀 피해를 주는 것이 좀 많다고 합니다.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이 시기에 왔었고요. 올해 수도권 쪽에 이제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곰파스도 9월이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상륙하였습니다. 자, 늦가을은 아무래도 당연히 11월이겠지요. 11월이 되면 훨씬 더 추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낙엽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여기부터이니까요. 가을의 클라이막스는 아마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다만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있다면은 요즘 따라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남부지방에 살아서 그런지 12월로 넘어가도 미처 다 떨어지지 않는 잎도 낙엽도 아직 남아있는 게 드문드문 보이고요. 특히 올해는 단풍 자체가 평년보다 늦게 물들기 시작했다고 하고 본격적인 가을 추위도 10월 말이 되어서야
시작되는 걸 보면 이러다가 올해는 12월 초에도 안 떨어지고 남아있는 낙엽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드네요. 여튼 10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1월에 더욱더 추워질 텐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감기에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1화의 프로토타입은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홈플러스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저 1화와 함께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30분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이슈 타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엉금엉금 동해안 가단길. 이제 동해안으로 바로 가자. 서울 춘천 38분.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빠른 길. I love way. 서울 춘천 고속도로. 1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홈플러스를 이용하냐고요? 정말 싸고 품질 좋고 친절까지 더해지니까 아니겠어요? 이래서 제가 홈플러스 오는 맛이 난다니까요. 홈플러스 플러스 가격이 작게 홈플러스 플러스 행복이 더해 홈플러스 플러스 우리 생활에 플러스가 되니까 홈플러스. 아참,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홈플러스 패밀리 카드에 신규 가입하시는 고객분들께 돈 버는 쿠폰북을 추가로 증정해드린대요. 저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 이슈 타임. 자, 이번 주도 어김없이 뜨는 이슈를 마음대로 골라 그걸 토대로 제 생각을 덧붙여서 전하는 이슈 타입의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소식은 휴대폰 기술의 소식으로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요. HD급 고화질의 영상통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SK텔레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쓰는 고화질 영상통화 서비스를 출시하였다고 합니다.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아이폰4의 페이스타임보다 낫다며 이제 자신의 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서비스는 영상통화 프레임 전송 및 동영상 압축 기술을 발전시켜 기존 48kbps였던 화질 수준을 200kbps 이상급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더 깨끗하게 상대방 영상이 보인다는 뜻인데요. 3세대망과 함께 근거리 무선망인 와이파이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아이폰4 이용자끼리만 무선랜에서 이용 가능한 페이스타임보다 활용 범위가 더 넓은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영상통화와 함께 상대방에게 사진, 주소록을 보내는 기능도 탑재했다고 합니다. 위성 위치장치, 그러니까 GPS를 활용해서요. 본인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상대에게 전송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네요. 서비스 우선 대상은 삼성전자 갤럭시 S 그리고 갤럭시 A 이용자들이라고 합니다. 두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2.2 그러니까 프로요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시점에 맞춰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SK텔레콤은 향후 출시할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HD 영상 통화를 탑재할 계획이고 윈도우 모바일 및 일반 휴대폰으로도 서비스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가격 면에서는 페이스타임에 비하면 다소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무선랜으로 이용할 경우
일반 음성통화 요금과 같은 초당 1.8원, 3세대 망에서는 초당 3.3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페이스타임은 무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분은요, 음성망을 통해 제공하는 국제 표준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음성통화 요율을 적용한 것이라면서요. 음성과 영상을 빠르게 전환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정말 세상이 알게 모르게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더군요. 예전만 하더라도 영상통화 그 자체가 꿈이었던 시절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건 거의 상전벽해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HD급 화질의 영상통화라. 다만 저는 역시 SK의 경우 요금을 부과하는 게 좀 걸리긴 하네요. 화질은 아무래도 훨씬 좋겠지만서도요. 물론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폰이나 3세대 폰이나 이런 거부터 먼저 산 이후부터 이야기해야 하는데 말이죠. 네. 자, 대한민국을 번역기에 놓고 돌리면 일본이 나온다? 이곳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번역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세계 검색 순위 1위를 꽉 쥐고 있는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 제작한 번역기인 구글 번역기라고 합니다. 자, 이걸 한국어를 일본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로 대한민국을 넣고 일본어로의 번역을 선택하고 실행하면 나오는 결과물은 대한민국도 한국도 아닌 웬 일본이 뜨는 생뚱맞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더욱 황당한 것은 정작 일본은 일본 그대로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일본어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해도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등으로 제대로 번역이 되어 나왔고요.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의 식민지 생활을 35년간 한 입장에서 본다면 더욱 분개할 노릇인지라 이에 따른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우선 잘못된 번역을 제대로 잡자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네티즌은 번역 결과로 나온 일본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번역 제한하기를 누르고 입력 화면에 대한민국을 한자로 쓰고 제출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도 구글의 번역 관련 그룹 게시판에 글을 남겨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한편 이에 대해서 구글 코리아 측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본사에 알렸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참 요즘 들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사소한 대립 문제가 좀 자주 터지네요. 저번에 이슈 타입 코너에서 다뤘지만 일본의 한 TV 방송국에서 한일전 축구 중계 예고 안내 자막을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앞으로 내는 일한전이 아니라 한일전이라고 표기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때에 비하면 이번에 번역 오류 문제는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보네요. 비록
황당한 오류가 나기는 했지만 구글 코리아 측은 침착하게 죄송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본사에 정식으로 수정에 대한 답을 받았다는 의견을 말할 정도로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하였는데 이전 방송 사고 때에 일본의 TV 방송국은 이런 것도 없이 이렇다 할 사과는 없이 상대방 국가에서 열리는 대회니까 자국을 앞으로 내는 일한전이 아닌 한일전으로 표기했다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대충식 대응으로 오히려 네티즌들의 분노를 더 산 적이 있었지요. 말도 안 되는 변명 그 이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빨리 시정 조치하겠다는 네티즌들이 원하는 답변을 먼저 들려주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토크 타임.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저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토크 타임 코너 시간입니다. 사연은 아이브로드 홈페이지 아이브로드.wo.to에서 프로그램 안내 1화의 프로토타입 청취자 사연란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주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은 자유주제로 꾸준히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세실 그라나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맛집 기행과 관련한 사연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읽어드리자면, 요즘에는 맛집 기행 흔적 남기기가 매우 어려워진 사실입니다. 일부 맛집은 사진 촬영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전문 신고꾼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1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어느 감자탕 집에서는 맛집 방문기를 위해 촬영을 하다가 전문 신고꾼으로 오인을 받아 맛집 기행과 관련 없는 사진까지 죄다 삭제당하고 카메라를 1박 2일 압수당하고 쌍욕까지 들었다 합니다. 아마도 가장 민감한 지역이 경기도 시흥시 지역의 맛집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라는 내용의 시실 그라난드님의 사연 내용이었습니다. 꼭 경기도 시흥뿐만이 아니더라도 요즘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다고는 하지만서도요, 이거는 저도 주인분께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봐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면서부터 정부가 직접 아무 가게나 군데군데 단속하기보다는 일반 이용객들의, 그러니까 일반 식당 이용객들의 증거, 사진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한 고발을 바탕으로 하여 신고를 한 시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많이 나온 것 같더군요. 이건 비단 음식 분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거라서 요즘은 그야말로 주인분에게 따로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은 무허가로 촬영할 생각은 그냥 말아야겠더군요. 물론 저는 맛집 기행으로 이것저것 촬영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은 공사 중인 교통시설물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거의 10분간 관계자분께 발이 묶인 적도 있었어요. 작년 2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교통 관련 동호회 활동 겸해서 다른 분에게 어떤 모습인지 선보일 겸으로 촬영했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저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마주치니까
그분들이 가시고 나서도 좀 찝찝하기는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예 거길 안 갑니다. 저는요. 사실은 다 그분들도 어디 시청에서 나오신 분인지 단지 무슨 촬영하는 의도인지 뭐 확인해 보겠다고만 이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세실 그라나드님이 말씀하신 지금 상황은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모로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정문 신곡구는 정말 기분 나쁘고 민감할 수밖에 없겠지요. 어지간한 대인배가 아닌 이상 보통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문 신곡군 이런 건 잘 없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정부가 마련한 이 제도가 나쁜 것도 그렇게 딱히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세시그라나드님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쩔 수 없겠지만요. 여튼 세시그라나드님의 사연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구동은 본능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번에도 이분은 철도를 소재로 들고 나오셨네요. 아무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철도 쪽에 진짜 관심 있는 분들만 듣는 방송이 아닌지라 철도 관련해서 어려운 용어도 많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편에 이은 또 다른 철도 차량 폐차 실태를 고발합니다. 이번에는 철도 차량 폐차 후의 처지 실태에 대해 사연을 보냅니다. 폐차가 된 차량 중 약 75% 정도는 해체 처분됩니다. 이른바 폐차 해체라고 부릅니다. 그 경우 폐차되는 차량은 해체장까지 자력 이동되거나 기관차 등에 견인되어 해체장까지 이동됩니다. 해체장에 도착한 시점에서 차적이 말소되어 정식 폐차가 되는 거죠. 해체 방법은 중기나 포크레인 등으로 차체를 잘게 잘라가거나 깨부수어 해체가 됩니다. 해체 후에는 소재별로 분류해서 재생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재생 불가능한 것은 폐기 처분됩니다. 한편 폐차가 되었다고 해도 해체되지 않고 보존되거나 다른 철도 회사에게 양도되기도 합니다. 보존되는 경우 산업 고고학적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경우이고 다른 철도 회사에게 양도되는 경우는 한 철도 회사로 보면 쓸모없는 차량임에도 다른 철도 회사에서 보면 주행에 있어서의 충분한 품질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양도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엔모 지방사철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은 전부 H모 대기업 철도회사의 폐차 차량 출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폐차라는 것 자체가 차량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사용 선고이지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용도로서 계속 쓰일 수 있게 다시 태어나는 계기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녹여서 재활용하여 쓰기도 하고요. 사실 철광석이나 이런 것도 결코 무한한 자원은 아니라서 이러한 폐차로 나온 재료가 상당히 재료 확보와 동시에 제작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요. 일본의 전철은 듣기로는 최대 50년까지 쓰는 경우도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전철은 그 반토막인 25년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점검에 따라 5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수준에 아직까지는 그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참 동안 달렸던 전철이 다른 회사에 매각되는 경우는 아직 없고요.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 매각이 되어서 거기서는 현역으로 다니는 경우도 더러 있기도 하고요. 다만 모터 자체는 좀 오래되고 이걸 또 점검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서 모터는 떼어버리고 우리나라에 다니는 새마을호나 무궁화호처럼 기관차 뒤에 달고 가는 일반 객차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전철의 수명 연장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이걸 사실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요, 정부에서 허가받은 것이 서울 수도권도 아니고 바로 1985년에 개통된 부산 지하철이요, 최근에 차량 수명 25년에 도래한 2009년쯤부터 줄기차게 요청을 해서요, 이게 5년 연장이 받아졌었는데요. 사실 부산 지하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차량이라서 녹 같은 건 쓸 일이 없고요. 점검도 꾸준히 해와서 그 점이 인정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 지하철 특성상 이게 또 전철 새로 이제 차량을 구입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녹여서 재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뭐 몇백 년이 지나도 뭐 어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몇백 년이 지나도 진짜 건재하게 남아있는 것도 봤고요. 저는요, 뭐 가상적인 거긴 하지만요, 시뮬레이션.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차량보다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차량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녹이 슬지도 않으면서요, 아니면 좀 늦게 슬든지요, 강철에 비해서는 녹이 거기에다가 녹여서 재활용까지도 이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면 일석이조인데요. 다만 이 알루미늄 자체는 좀 강철이나 스테인리스에 비하면 좀 무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면서까지 열차, 차량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리는 없을 테고요. 운행을 마치고 수명이 다 되어서 퇴역하여 폐차되는 것은 좀 여러모로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요, 다시 다른 물건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좀 잘 된 거 아닐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차량은 절대 잘게 잘라서 녹여서는 안 되겠지만요. 여튼 고동은 본능님의 사연 잘 봤습니다. 자, 토크 타입은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브로드 홈페이지 iBroad.wo.to에 접속하셔서요, 프로그램 안내 1화의 프로토타입 청취자 사연란에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주제이고요, 다양한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유난히 좀 많이 느려지고 잠긴 것 같이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최근에 나온 뭐 중독성 게임에 빨려들어서요, 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끌 때 시계를 보니까 오늘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이쿠야. 네, 취한 건 아니고요, 거의 이건 졸음방송이죠, 이거는. 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문명5에 손댈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2010년 10월 27일 12월 마지막 주에 1화의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11월 첫째 주에 다시 올게요. 수요일을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